그 질문을 고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주도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의견이 너무 길면 토론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단문 단답 형식의 단문 단답 형식의 이제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것을 저희는 그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의견이 길거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답변 기회를 너무 박하게 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 두 분은 이미 예.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 그 의견들이 와 있으신데요. 역시 후보에 걸맞는 대리인들이 나오셨다 이런 의견 있으시고요. 품격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런 시청자 의견 있으십니다. 정권 교체가 최우선입니다.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후보를 대신해서 나오신 정재호 대리인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대연정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후보 대리인들께 공통 질문으로 좀 대연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묻고자 하고요. 우선은 대연정을 곡해하고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한 2분 정도 설명 정도 좀 하겠습니다. 대연정을 비판하는 각도가 매우 선동적이고 좀 구태적인 것 같습니다. 왜 적폐 세력과 손을 잡냐, 촛불 국민을 배신하는 거냐 이런 식입니다. 민주주의 협치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가장 강력한 원내 다수를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 한 확보하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번 촛불 시민의 정신은 자유한국당 몰아내자 이것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이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미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모두 다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촛불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대연정 여론조사 결과를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7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50%가 대연정을 동의합니다. 20% 정도가 소연정을 지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표 지지층에서조차도 46%나 대연정 지지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0일 날 조사한 겁니다. 유력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대연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장관 자리나 나눠 먹는 것으로 이 편협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 각종 정부위원회에 대연정적 요소가 인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각 정당 대표들과의 협치의 수준, 연정협의회의 어떤 결정적 구속력을 좀 높여서 거기에서 합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국회에서 좀 받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자리를 나눠 먹는 이런 것으로 자꾸 폄하하면은 정말 오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꼬리 잡는 알면서 목적에 의해서 유불리에 의해서 비판하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대전제는 국가개혁 과제에 합의를 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원내 제2당을 테이블에 끌어들이자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행태를 보이느냐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그 정당에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물으면서 테이블에 나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린우리당 때 120석도 안 되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170석 이상을 가진 야권이 좌절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이건 꼭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때 설정한 의제들이 매우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의제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공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세, 재정, 노동, 의료, 연금, 대외 관계 등등 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의제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인상할까 말까부터 해서 재벌 구조, 경제력 집중 어떻게 할 거냐, 최저임금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다른 정당이라 할지라도 함께 테이블을 같이 하면서 논의해서 결국은 합의를 해냅니다. 얼마 만에? 30일에서 40일. 독일은 3번 정도의 연정에 대연정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길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이미 네이버 쳐보십시오. 어디 저 검색 포털 쳐보십시오. 모든 계획 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는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으려고 하느냐, 적폐 세력을 몰아내야지,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정체성을 혼란해 보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협치의 수준을 높이자. 장관 자리 나눠 먹는 이 정도로 폄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간절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개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해석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미 50% 이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52초 남았습니다. 질문 충분히 질문에 대한 소화하겠습니다. 답변을,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세 분, 우리 전재수 의원님부터 해서 김병욱 의원님, 진희관 교수님 해서 이부 제가 주도권이니까 질문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연정을 어떻게 바라본다. 예. 아니 전재수 대리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순서대로. 정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안희정 후보님을 비롯해서 정재 의원님 충분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검토를 거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일의 사례는 박근혜 세력과 같은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던 그런 사례가 독일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 걸어왔던 민주주의 발전 경로와 독일이 발전시켜온 정당 정치의 역사적 경험이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독일 정도의 정치적 기반, 정당 정치 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논의도 사실은 없을 것이죠. 네. 2016년 12월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의 뜻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지 대연정을 통해 가지고 적폐 대상인 자유한국당에다가 심폐소생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미 걸어온 길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다만 정치의 기본은 타협과 양보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공화적 가치를 가진 체화한 문재인 후보가 국정 운영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갈 문제지 독일의 사례와 같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병욱 의원님. 예.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2017년 대통령을 뽑는 논의입니다. 2017년 연 1,5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겨울에 추위를 마다 않고 광화문에서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건설을 외쳤습니다. 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7년 대통령 너무 시기가 빠르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대상인 대통령도 현재 결과를 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당들도 아직 계속적으로 모여서 정치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민통합과 반대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상황에서 우리가 대연정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인가? 저는 지금은 아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과거와의
철저한 청산과 단절 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를 해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이제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대연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소연정도 해본 경험이 잘 없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정당끼리도 연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연정이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장관직을 나눠야 연정이죠.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협치는 다르죠. 협치는 소통 구조, 즉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거버넌스죠. 근데 안희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그랜드 거버넌스 정도, 대협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어는 대연정을 쓰시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장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단서를 답니다. 우리의 개혁 정책을 수용할 경우에 대연정을 할 수 있다. 이건 현실성도 매우 떨어지는 얘기죠. 적폐 세력이 적폐를 없애는 개혁 정책을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러한 용어를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왜 있느냐.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대협치, 그랜드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쿨하시게 그 개념이 사실 대협치였다라든가 이렇게 바꾸시든가, 그러셔도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어떤 소통에 좀 어떤 혼란은 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확연히 이 다른 생각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 뒤에 국회 입법 없이 개혁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국회 입법을 어떻게 잘 통과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잘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내 2당에 대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될 거는 그게 현실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누가 되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 대리인 전재수 의원께 좀 연관성이 앞서 말씀드린 질문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그럼 대연정 말고 소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왜 과반 이상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저는 패권이 적폐를 낳는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표님이 혁신을 해서 낳은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다른 후보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열을 낳았고, 그 결과 우리 당 지도부가 독식을 한 패권적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선출적인 시도당 위원장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지금 투표소 투표 당 선거 관리에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집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후보 특보 임명한 것을 좀 철회하시는 게 맞지 않냐. 왜 시도당 위원장들은 당무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좀 해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문재인 대표 때문에 다 나갔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든 다른 당들도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연정 싫으면 소연정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은데 어떻게 협치를 할 건지 대통령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예. 정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대리해서 나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민주당 경선은 반드시 우선과 우위에 기반한 경선이 돼야 된다. 국민들에게 희망,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선과 우위가 느껴지는 그런 경선이 돼야 된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동지들이 당을 떠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또 최근에도 당을 떠나는
이것이 분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떠난 것만 보면 분열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분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목도하고 계시듯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5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떠났는데. 그래서 분열의 아이콘이 문재인 후보인데 근데 우리 당은 지금 50%를 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당 후보들 합하면 60%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떠나고 분열된 것은 다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고 지금 우리 당이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행복함, 정권교체 열망, 희망 이것은 왜 문재인의 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패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패권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패권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패권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욱 대리인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우리 최성 후보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우리 진 교수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결례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 전문가시고 우리 최성 시장님도 옛날 청와대 근무부터 해서 전문가시고 또 접경 도시인 고양시장의 현 시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 접경도시 시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최성 후보께서는 그 고양시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터전으로 생각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접경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KTX 기지창에 있는 열차를 뒤로 돌리면 바로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법안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접경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5개 정도 법안이 나왔는데 그 접경 지역의 개발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을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고요. 특히 그 고양시 그 일산의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그 세계꽃 박람회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북한과의 그 화해 협력을 위해서도 그동안 구체적인 안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꾸려질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제안을 했죠. 당 중심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자. 그리고 그 과정에 당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인사를 추천받아서 국민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자. 그리고 그 시점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시점으로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캠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상당한 우려가 있는 분들도 있고 과거의 경력과 지금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캠프 중심으로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의 문제점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게 언론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중심의 인수위를 꾸리자 이런 제안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추미애 대표님과 우상호 원내대표님 좀 화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캠프의 의견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웰컴 이러면서 받을 것 같은데 전혀 의견이 없어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 캠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정권은 말씀 주신 대로
대선 끝나자마자 아마 새벽 2시 정도 5월 9일 새벽 5월 10일 한 새벽 2시 정도면 이제 결론이 대충 나오겠죠. 그럼 바로 한번 주무시지도 못하고 바로 청와대 들어가셔가지고 이 막중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그 현실인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패권 아니냐, 검증도 안 된 사람들 믿을 수 있냐, 뭐 인사 검증은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잘 반영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토대로 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강길을 내려면 적어도 1000년을 흘려야 됩니다. 1000년을 흘려야 강길이 만들어지는데 이 강길을 따라서 강은 바다로 향합니다. 넓은 바다를 만들려면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검증된 사람들 다 모아서 제가 주도권이고 이 중에서 사람을 이제 우리 사회자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질문하고 답변을 되도록이면 OX로 해달라. 그러면 당 중심의 인수위원회 안 꾸리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닙니다.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 문재인 후보는 정당주의자입니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로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쇄도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과 캠프 협의를 중심이 할 아닌, 겁니다. 예, 당 당과- 중심의 예.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 당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인물을 추천을 받아서 이런 섀도우 캐비넷 이런 작업을 하자. 뭐 좋습니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뭐 좋습니다. 네. 저 분명한 것은 우리 문재인 후보는 정당주의자다. 네. 그리고 역대 여당과 집권 세력이 청와대가 따로 놀아가지고 국정 운영 실패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주의자에 자 그리고요. 맞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뭐 당중심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인수위원회는 하겠습니다. 뭐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많은 좋은 인물도 오시고 그렇지 않은 인물도 오는데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게 이제 인사가 만사인데 과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필터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문캠프로 갈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혹시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캠프 오시는 분들을 검증하죠?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후보님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또 후보가 직접 검증에 지금 개입하나요? 뭐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하루 24시간을 뭐 쪼개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캠프의 채널에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솔직히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미 문재인 후보께서 사과를 다 드렸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문재인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것이지 이분들이 무슨 정부를 맡아가지고 뭐 한다거나 이것과는 완전히 틀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 정부를 구성을 할 때는 법제도에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그대로 드러날 거다. 이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네, 논리적 근데- 비약 그 이상도 근데 이하도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환자가 피가 필요할 때 그에 맞는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다 해서 A형, B형, AB형 막 섞었으면 그 환자가 오히려 더 나빠지거든요. 죽든지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강물이야말로 큰 바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후보의 메인 슬로건이 있죠.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대연정, 저희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적폐청산. 근데 문재인 후보님은 정권 교체가 메인 슬로건인가요? 뭐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가장 준비도 많이 하셨고 2012년에 실패도 경험하셨고 이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게 후보가 절절히 희구하는 슬로건이 안 보인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일자리 대통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토론회 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문재인 대표의 81만 개 일자리 중에서 결국에 17만 개는 신기고 64만 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옮기는 차원의 공약 아니냐. 아무런 내용이 없는 뻥튀기 공약이다라고 질문했는데 답변은 이제 경제민주화로 이제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뭐 대세라는 여론도 있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우리 당에서 유력한 후보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 문재인은 이거는 꼭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좀 이 정말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돼서 메인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의 메인 슬로건이 없다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메인 슬로건은 2016년 12월 광장에서 보여주셨던 촛불 민심이 문재인의 슬로건입니다. 그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야말로 정권 교체의 천문을 열지 않고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어떠한 개혁적 과제 단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정권 교체라는 천문을 여는 1번 타자가 바로 문재인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요. 우리 국민들의 이 열망이 이미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바로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촛불 민심이 정권 교체다. 그리고 이 천문을 열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한 발짝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많이 거고요. 지났네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대통령 말씀을 주셨는데 잠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국민 통합 대통령 말고 진짜 국민 통합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대통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일자리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부문의 기존에 17만 4천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빼고 나머지는 뻥튀기다.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캠프의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도 팩트 체크라 그래가지고 이미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으로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얼마 없지만 더 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다른 후보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고 대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문 후보님은 총선에서 당선되고 대통령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입법 활동인데 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굳이 국회의원을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법 활동이 제로예요, 그죠? 대표 발의만 3개 하셨고 통과된 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어정 활동을 통해서 뭔가 당신이 희망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법안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님께서 국회의원이면서 법안을 통해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공약도 없고 법안 활동도 없고 과연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 그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드려놓고 하세요. 답변 기회도 안 주시고 넘어가시면 하세요. 저보고 어쩌라고 하십시오. 아니 문재인 그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몇 년도에 당선되셨죠? 2012년 총선 아닙니까, 그죠? 12년 총선. 2년이죠. 2년. 2012년 그러니까 12년 4월 연말에 달에 선거했고. 그렇죠.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예, 당선되시고 예.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였었죠. 대선했죠. 예. 그리고 그 대선에서 지면서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거의 1년 동안 정신적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입법 활동 다르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선되자마자 당내 경선 치르고 대선 패배하고 그 뒤에 당 혁신 과제 등등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10개를 해놨더니 왜 11개 못했냐, 이 지적하고 똑같습니다. 그 국회의원 4년 시절에 입법 100개 한 것만큼 활동 왕성적으로 했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킨 분이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입법활동 다음번 아마 또 대통령이 돼서 입법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협치 잘하겠다, 이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호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말씀을 보면은 철학적 깊이, 고민의 흔적 이런 거는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너무 이미지에 의존한 정치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컨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당신께서 뭐 숫자로 표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대통령 후보라 그러면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고민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구체성을 띠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좀 그림이 나오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일부러 하시는 건지 준비가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네.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런가요? 도지사 7년 했습니다. 네. 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별것 안 하고 있었지만 국정 운영에 관한 공부는 늘 했습니다. 왜? 바깥에 있는 모셨던 참모 아닙니까? 자, 그래서 숫자를 왜 안 밝히냐? 역시 이것도 철학이 기반된 소신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장관 뽑는 선거 아니다. 대통령은 이 방향, 국가 운영의 방향과 이 시대 가치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호흡해서 지지를 받는 이런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개별 정책은 포털에 찾으면 많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있었던 대통령 공약들을 다 종합하면 대한민국 매우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 순서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순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청자 질문 순서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시청자들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댓글에 왜 이렇게 욕설이 많냐, 왜 이렇게 비판이 많냐 하시겠지만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또 카카오 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저희가 이제 댓글을 종합을 해봤는데요. 지금 몇몇 두 분의 그 대리인께는 직접 질문이 있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종합해서 주신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영민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문재인 후보 대리인께 질문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그러니까 종합할게요. 종합. 예. 그 순서는 시청자 질문의 순서는 전재수 대리인, 정재호 대리인, 김병욱 대리인, 진희관 대리인 순서입니다. 예. 시청자 권영민 씨의 의견인데요. 문재인 후보 대리인께 질문을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이런 질문이 와 있고요. 그리고 양희관님께서는 네 분의 대리인께 모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캠프 네거티브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사과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대리인께는 조세 정책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리인에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이 와 있습니다. 노미나 누다 테네무스라는 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리인께 질문 드립니다. 사드를 반대한다고 천명을 하고도 미국과 일본과 협상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그 밖에 김은복님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각 캠프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 어떻게 할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야3당 연대 방안, 소연정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방법이 있냐 이런 질문도 와 있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종합 정리해서 우선 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각 답변 시간은 2분인데요. 지금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서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재수 대리인,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대리인께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분입니다. 저게 지금 사면 문제 그리고 조세 정책 문제를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했으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격언처럼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회장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동안 평등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씨는 사면 문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 통합을 위하는 길이 있다면 또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정무적 차원에서 일명 고려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그 원칙 하에서 사면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남지가 않았는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 원칙에 따라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을 가지고서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네.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재호 대리인 순서인데요. 안희정 후보를 대신해서 정재호 대리인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방 분권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희정 도지사는 7년간 충남도지사를 역임을 하면서 이 중앙 집권적인 나라의 폐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내용에는 그저 세금을 어떻게 좀 더 걷어서 지방재정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지방재정은 물론이고 지방 그 인사권 문제, 그다음에 지방 입법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자치 경찰제까지 포함해서 자치분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단위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깥으로 세계로 못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개헌의 핵심 내용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수처를 할래, 수사권 조정을 할래 이게 지금 논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필요한 조직이긴 하나 그걸 만들면 또 검찰들이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공수처를 감시할 또 다른 권력기관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국민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후보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욱 대리인께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드에 대해서 주변 대통령들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이었죠. 그렇죠. 사드 반대의 입장을 선명했는데 미국, 일본 협상을 자신했다. 근거가 뭐냐? 네. 대통령의 가장 큰 가치의 중심은 국가의 이익, 국익입니다.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드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드는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수도권 방위도 쉽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억제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사드가 배치 중입니다. 배치 중인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협상의 핵심은
지도자의 강인한 원칙과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사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 중요하고 한중 관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중심에는 국가의 국익이 있습니다. 그 국익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한 몸 이재명 대통령이 왜 못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등을 업고 국가의 이익을 갖고 4대 강국과 당당하게 사드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를 대신해서 진희관 대변인께 2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인께 2분 드리겠습니다. 그 소현정의 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네거티브 문제를 끝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정당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연정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현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그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고양시에는 대통령 후보가 지금 2분 계십니다. 그 정의당의 대표이신 심상정 의원도 계시고요. 고양시장께서도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다른 타 정당, 즉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정당과는 긴밀한 협력을 또 부수층까지 끌어올려서 그럼으로써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거의 우리 경험을 보면 그 DJP 연합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그러니까 DJP 연합은 국무총리는 타 당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대로 된 어떤 그 정당 간의 협력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정재 의원님께서도 그 도표를 보이셨지만 독일의 그 대연정 사례들을 보면 그 협약서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서로의 의무와 그리고 권리, 그다음에 정치적인 분점, 권력 분점까지도 정확히 명기해서 서로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올바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폐 청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명확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소현정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으로 저와 이름이 같으신 양희관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신데, 그 네거티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우리 당에는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신 그런 후보님들이 지금 경합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좀 더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그런 토론이 되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여러 의견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의견만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쓴소리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마무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종윤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이것만은 좀 확실히 하자.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은 게 아니라 여당이 개판을 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마음에 야당이 과반수를 넘은 거지요. 그것의 확인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결코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차선책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의견이 좀 들어와 있다는 점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마무리 발언에 섞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기 때문에요. 시청자 의견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이 있으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마무리 인사 1분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재호, 김병욱, 진희관, 전재수 대리인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대리인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안희정 후보는 7년간의 도지사 생활을 하면서 잘 수업받은 진짜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 누구와도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는 대통합의 리더십,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대통합의 리더십은 안희정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은 안심과
희망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안희정은 안심하고 희망 있고 정의의 나라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안희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나오신 김병욱 대리인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탄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를 건설해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느 재벌에게 신세진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기득권과 철저히 싸웠습니다. 오직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정치 경제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부의 재분배와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합심해서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 개혁 과제를 확실히 완수하겠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누구를 위한 정권 교체냐, 어떤 내용의 정권 교체냐 생각해 보십시오. 단연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최성 후보를 대신해서 나오신 진희관 대리인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600만 그 촛불의 민심은 적폐 청산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최고의 청년 실업률 그리고 경제 침체 거기다가 대외적인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는 차기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 북한 개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력을 찾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 외교, 안보의 전문가인 최성 후보의 역할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 나오신 전재수 대리인께 1분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실패, 모든 아픔은 모든 실패, 모든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문재인 후보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 이 아픔이 그것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완벽하리만큼 검증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짜 국민통합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의 열망과 열정을 담아내는 진짜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압도적인 힘으로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120분간 진행된 토론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는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후보 대리인 여러분, 저희가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예비 후보 대리인들 모시고 4분 사자 토론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목요일 날 또 대리인 후보 2차 토론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